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괴테의 파우스트에 나타난 그 속담지기 문구와 독일 정신 요 텍스트 남은 부분을 마저 하겠습니다. 여러분 텍스트 139쪽에 보면 파우스트와 관련한 얼른 떠오른 속담적 표현들. 그래서 이동용 교수가 이제 실제로 독일에 가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 텍스트를 이제 작성하게 됐는데, 우선 이 내용 이제 우리가 텍스트 말미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오늘 제가 이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파우스트의 배경 지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 준비한 자료가 있어서 먼저 동영상을 잠깐 보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우스트는 실제로 실존 인물이었다고 하죠. 실존 인물을 소재로 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민담을 괴테가 작품으로 자신의 작품을 만들었댔죠. 자, 관련한 내용인데 한번 봅시다. 5분 정도. 저자 괴테가 파우스트를 집필하기 짧은 내용이니까 잠깐만 봅시다. 전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중세 유럽에서 파우스트 이야기는 민중들의 삶에 활력을 주는 전설 이야기였습니다. 이 파우스트 이야기는 독일에서부터 구전되어 내려오던 전설로 여러 작가들에 의해서 흥미로운 이야기로 각색되어 쓰이곤 했습니다. 1587년 독일의 한 인쇄업자에 의해서 지나친 마술사 요한 파우스트 박사의 이야기가 출간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파우스트와 관련된 첫 작품이죠. 지나친 마술사, 그죠? 요한 파우스트 박사의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독일의 그 대표적인 보수주의 작가 중에 이제 토마스 만이라고 있죠. 그 마이산 대 짜브베르, 마이산이라든지 뭐 토니시, 베니스에서의 죽음, 그 토니오 크레거 뭐 이런 작품을 쓴 작가인데, 또 부덴브루크 일가 뭐 많습니다, 그죠? 토마스 만의 작품 중에 또 파우스트 박사라는 독토르 파우스트라는 작품도 있습니다. 그 외에 파우스트라는 이름이 들어간 작품이 꽤 많아요. 그리고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되었죠. 그리하여 전설 파우스트 이야기는 영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셰익스피어와 함께 천재 작가라고 불리던 영국의 극작가 크리스토퍼 말로에 의해 파우스트 박사의 비극, 포스터스 박사의 비극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어 널리 사랑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파우스트 이야기는 괴테 이전에도 그리고 괴테 이후에도 많이 쓰여진 전설 이야기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볼 괴테의 파우스트는 문학사의 정점을 찍었죠. 그렇다면 파우스트 전설 이야기 속에 파우스트라는 사람은 실제로 존재했을까요? 16, 17세기경부터 전해 내려오던 전설 이야기 파우스트의 주인공 파우스트는 15세기부터 16세기의 실존인물 요한 게오르크 파우스트 박사라는 설이 있습니다. 초상화죠. 요한 게오르크 파우스트는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수재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대학 알죠? 독일,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대학. 여기서 최고는 한자 옛고자입니다. 제일 오래된 대학. 예전에 그 황태자의 첫사랑이라는 그 영화를 찍었던 그 대학입니다. 그 강가에 있는데 아주 아담한 그런 대학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죠 아마? 황태자의 첫사랑 예전의 영화입니다. 불안정하고 방랑한 생활로 마술에 몰두하고 유택의 신비학자들과 교류를 하면서 점성술과 예언에 심취하기도 하였습니다. 독일의 방랑하는 연금술사이자 마술사, 점성술사였던 그가 1540년 어느 날 엎드린 채 죽어있는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평소에 그는 지옥에 다녀왔다고 주장을 하는 등 기이한 행동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사망 소식에 개의 모습을 한 악마에게 영혼을 빼앗겨 신체가 갈기갈기 찢어 죽어 있었다라는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뭐 실제 확인된 건 아니고 사람들에 의해서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내용입니다만은 어쨌든 이 파우스트 박사가 이런 죽음을 맞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죽음 때문에 이제 괴테가 창작할 때 어떤 발상에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평소에 그가 악마와 영혼을 걸고 내기를 했기 때문에 악마가 그의 생명을 앗아갔다는 추측도 난무하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파우스트 전설 이야기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괴테의 저서 파우스트는 파우스트 전설 이야기를 소재로 한 많은 작품들 사이에서 단연 작품성이 탁월하여 여러 작곡가들에 의해 많은 오페라로 재창작되기도 전에 하였습니다. 잠깐 봤죠, 우리 오페라 작품. 그 중에서도 1859년 프랑스의 작곡가 구노에 의해서 공연된 오페라 파우스트는 프랑스의 명작으로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독일 문학의 최고봉인 저자 요한 볼프강 폰 괴테는 독일 문학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린 작가입니다. 그는 독일 중서부에 위치한 헤센주, 프랑크푸르트 암마인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엄격한 성격의 법률가 아버지와 프랑크푸르트의 시장딸,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하여 어릴 적부터 문학적 재능을 발휘하였죠. 또한 괴테의 어머니는 아들 교육에 남다른 열정으로 헌신적이었으며 괴테가 후에 성인이 되어서 나의 인간적 본성의 원천은 어머니의 힘이다 라고 말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괴테는 대학 진학을 앞두고 아버지와의 갈등 속에서 결국 법률학을 전공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법률학을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부모의 뜻에 따르죠. 예전 같으면 그죠?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천성이, 재능이 이 법률학하고는 맞지 않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법률학보다는 문학, 미술, 음악 등 예술에 더 심취해 있어 인문학을 공부하고 싶었던 괴테와 그의 아버지의 갈등은 후에 그의 소설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지필로 발현이 됩니다. 괴테가 25살 때에는 14주 만에 명소설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집필하여 출간을 하였습니다. 아주 짧은 기간에. 이를 계기로 괴테는 유명 작가 판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의무였던 괴테의 연애 경험을 바탕으로 쓰인 소설로 큰 인기를 끌어 실제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주인공 베르테르를 모방하여 목숨을 끊기도 하였습니다. 이른바 베르테르 효과라고 불리는 사회적 효과를 낳은 작품으로 독일 전역에서 폭발적인 파급력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죠. 유럽 전역에 효과를. 괴테는 아버지의 바람대로 현실 사회에서 학예, 광산, 국방 등의 관료로서 나란 일을 하면서 생활을 이어가기도 하였죠. 하지만 10년간의 이 생활에 괴테는 회의감을 느끼며 예술을 향한 갈증을 크게 느낍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괴테는 이탈리아로 여행을 떠납니다. 항상 이 이탈리아 여행이 어쨌든 괴테에게 큰 전환점 역할을 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배경 지식 오늘 잠깐 준비한 거 봤고 다시 텍스트로 돌아가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문조사에서 이제 많은 그 유명한 문구들을 저번 시간에 봤는데, 이렇게 얼른 떠오르는 속담에서도 괴테의 작품 이 파우스트 속의 대사들이 자주 인용되었다는 사실이 참 놀랍죠. 왜냐하면 저번에도 말했지만 거리에서 갑자기 설문조사를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대답하는 게 쉽지 않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참여해준 독일인들이 어쨌든 많았다는 내용이 있고,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보니까 가장 많이 사람들이 답변했던 대사가 여기 나오죠, 밑에. 독일어 원어는 Das Algebra des Pudelskern, 이것이 북슬개의 정체였더냐. 이게 이제 파우스트 박사 옆에 앉아서 졸고 있던 그 북슬개가 나중에 점점점 그림자가 커지면서 악마 메피스토로 이제 변신하죠. 그때 이제 나온 대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속담들이 이렇게 여러 개 변화된 형태로 이제 그때 작품 속에서 다양한 문구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어째서 그런데 방금 이 대사가 독일인들의 의식 속에 속담의 개념으로, 이게 속담과는 조금 연관성이 없는 문구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렇게 속담의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들었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파우스트 내용을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잠깐 보면은 그 파우스트가 이거 푸들 혹은 북슬개라고도 할 수 있는데 데리고 연구실로 들어오는 장면에서 이 까만 틀에 조그만 강아지가 나오는데,
이 강아지가 파우스트가 신약 성서를 번역하기 위해서 집중을 막 하려고 하지만 옆에서 낑낑대고 조금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강아지한테 The door is open, 문이 열려 있으니 자유롭게 나가라, 강아지한테 그렇게 말하는데, 그때 강아지가 갑자기 점점 이렇게 덩치가 부풀어 오르면서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강아지가 코끼리처럼 크게 이제 연구실 전체를 꽉 채울 정도가 되면서 안개가 쭉 깔리면서 메피스토가 이제 등장하죠. 그때 이제 복장이 스콜라 학파, 중세 스콜라 학파의 복장을 하고 이 메피스토가 나옵니다. 그래서 북설계가 갑자기 이 메피스토로 돌변하니까 이런 정황을 고려해서 북설계가 악의 본질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전형이다, 이렇게도 이제 막 표현이 됐는데, 메피스토가 처음 대면하는 바로 그 순간에 이 파우스트 박사가 하는 대사가 이제 이것이 북설계의 너의 정치였더냐.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대사는 방랑하는 스콜라 학자인가, 그 행색이 나를 웃기는구나. 자, 스콜라 학자 풍의 어떤 옷차림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우스꽝스러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이 문장에 어떤 점에서 매력을 느껴서 이걸 기억하고 있었는지는 단정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경직된 사고체계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답니다. 이동용 박사 생각은. 그래서 어쨌든 분명한 것은 독일인들이 이 파우스트 박사와 메피스토가 처음 만나는 장면을 가장 쉽게 떠올리고 있었고, 그때의 대사를 암기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떠올리는 문장 2위가 이거였습니다. 여기 지금 내가 써 있노라, 가련한 이 멍청이가. 그리고 나의 현명함이란 예전과 똑같구나. 독일 원어는 Das stehe ich nun, ich armer Tor und bin so klug als wie zuvor. 그래서 이 파우스트 박사가 등장해서 처음 내뱉는 대사 속에 있는 문구인데, 이 문구 앞에는 이전에 나오는 문구는 이렇습니다. 이제는 철학, 법학, 그리고 의학,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신학까지도 두루 공부했다. 그것도 뜨거운 열정으로 말이다. 이런 문장이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들은 이 파우스트 박사가 굉장히 열심히 연구를 했지만 극단적인 어떤 해이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을, 어떤 위기의식을 보여주죠. 수많은 학문 영역에서 많은 공부를 해왔지만 자신의 어떤 영리함이라는 게 예전과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그 어떤 발전도 없었다. 이렇게 이제 한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통적인 학문에서 어떤 확고한 진리나 필요한 지혜를 얻어내지 못했다는 그런 어떤 비판의식을 보여주는 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과거나 현재의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 지식인 파우스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독일인들은 바로 이런 어떤 개혁이나 혁신, 어떤 새로운 극복의 가능성, 이런 걸 추구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 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바로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문장을 독일인들이 기억을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의식 속에서 현재의 자기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비판적인 시각이 이 문장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속담적 표현은 또 설문조사에서 10번, 순위 10번에 있었던 모든 이론은 잿빛이다 하는 문장도 비슷한 맥락의 의미입니다. 그죠? 모든 이론은 잿빛이다. 독일어로 그라우만 이제 잿빛, 햇색이 이제 의심이나 회의를 의미하는 단어 아닙니까? 그죠? Grau ist alle Theorie. 이렇게. 또 5위에 나오는 문장 중에 빛나는 것은 순간을 위해 태어난 것이고 진정한 것은 후세에도 사라지지 않고 남는다. 또 9위에 나오는 문장인 모르는 것, 바로 그것은 필요하고 알고 있는 것, 그것은 필요 없다. 이런 문장들. 그래서 이런 어떤 이론에 대한 비판적 입장이 우리 인간의 말과 언어와 관련된 모든 행동과 연관성이 있는데, 모든 이론이라는 것은 그저 현학적으로
그 순간을 위해서만 빛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진정한 것은 비록 빛을 발하지 않더라도 오랫동안 영원히 지속되는 게 진정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 인간의 말이나 언어로 표현해내지 못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갈망, 그것이 바로 지식의 진정한 효용성을 추구하는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것.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텍스트 결론으로 맺는 말, 이제 결론과 같은 표현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텍스트를 볼 때 이제 전부 소논문 형식이니까 여러분이 졸업 논문이나 어떤 그 논리적인 글을 쓸 때 이 소논문 형식의 어떤 이런 형태의 글을 쓰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텍스트를 읽으면서 여러분이 졸업 논문 때도 또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결론을 잠깐 보면, 그래서 이러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이제 볼 때 독일인과 독일 정신문화에서 이 파우스트의 중요성을 우리가 역시 확인할 수 있었고, 또 독일인들의 의식 속에 스며들어 있는 이 파우스트 박사의 정신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인들의 현실적인 경향, 현실, 그러니까 이상적인 경향과 현실적인 경향이 이제 두 개 다 이 사람들이 중요시하지만, 특히 노력과 방황이라는 이 두 글자를 이용한 표현들이 많았죠. 문구들이 뭐 인간은 노력하는 동안 방황한다, 이런 문구죠. 이게 독일인들의 사고방식을 대변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 방황에 대해서 이제 준비하는 자세, 이게 독일인들의 기본 성향인데, 독일인들은 항상 이 노력하는 인간으로 자기가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많았다는 것을 이 설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시대 상황과도 연관성이 있겠죠. 독일과 이 미국 간의 미묘한 어떤 정치적 상황, 그 당시 설문조사가 2003년도 때 1월 달인데, 그 당시 미국의 어떤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권력에 대한 어떤 반대 여론이 독일 내에 굉장히 우세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독일인들은 그 싫어하는 그 표현이 권력을 지닌 자가 옳다라는 문구를 굉장히 거부했댔죠. 또 여성 해방과 관련된 측면에서도 독일인들이 이제 보면은 그 뭐 자신의 아궁이와 말 잘 듣는 마누라는 금과 진주의 가치와 같다라는 이런 속담은 마음에 안 드는 순위에서 1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비하나 남성 우월주의인 이런 어떤 이제 경향은 이제 독일의 정신 문화에서 자리 잡을 그런 어떤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설문조사를 전제로 할 때 이 텍스트 내용은 결국 독일인들이 문학을 즐기는 국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괴테는 분명히 독일인들의 이 정신세계를 대표하는 작가임이 틀림이 없고, 또 독일인들은 파우스트의 이 대사들을 단어 그대로 외우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독일 국민의 의식구조를 밝혀내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문헌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괴테의 파우스트에 나타난 속담적인 문구와 독일 정신이라는 이 텍스트를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여유가 많죠.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준비한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동영상을 간단하게 하나 보고 마칠까 합니다. 저번 시간에 파우스트 이제 오페라 관련 조금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파우스트 박사 작품 중에 일부를 몇 사람이 이제 그 낭독을 한 게 있어서 제가 우리가 다 들을 수는 없지만 일부를 음미하면서 여러분 작품을 읽은 사람도 있겠지만 안 읽은 사람들은 한번 음미를 해보세요. 한 20분 채 안 되는 분량인데 조금만 들어보겠습니다. 나타난다. 세 명의 대천사 앞으로 나와 신을 찬양하고 피조 세계를 예찬한다. 자, 서곡 부분부터 듣겠습니다. 에피스토펠레스 나중에 나타난다. 오 주님, 다시 한번 가까이 다가오시어 저희 안부를 물어주시고 또 예전에도 되게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셨기에 저도 오늘 하인배들 틈에 끼어 나타났소이다.
여기 온 무리가 비웃더라도 저야 원래 고상한 말을 할 줄 모르니 용서해 주시오. 저는 인간들이 괴로워하는 것만 눈에 보일 뿐입니다. 인간들은 언제나 금요한 그 타령이라 천지창조의 첫날처럼 묘상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혹시 천상의 빛을 주지 않았더라면 살기 조금 나았을지 모르죠. 인간들은 그걸 이성이라고 부르며 오로지 짐승들보다 더 짐승처럼 사는 데 이용하고 있지요. 다른 할 말은 없느냐? 항상 불평이나 늘어놓으려 날 찾아온단 말이냐? 지상에서 허구한 날 못마땅한 일뿐이더냐? 그렇다니까요, 주님. 지상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형편없이 돌아간다니까요. 인간들이 얼마나 비참한 나날을 보내는지 제 마음이 다 딱하더라고요. 그러니 그 가련한 것들을 괴롭힐 마음이 나야 말이지요. 자네 파우스트를 아는가? 여부가 있겠습니까? 특별한 방식으로 주님을 섬기는 미친 자지요. 지상의 음료와 음식에 만족하지 않는 얼간이라니까요. 대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부글부글 끓는 격정에 한없이 휘몰리는데 그 스스로도 미친 것을 얼추 알고 있지요. 하늘에서는 더없이 아름다운 별을 원하고 땅에서는 지구의 쾌락을 원하니 그 요동치는 마음을 달래줄 것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가 지금은 비록 혼미하게 날 섬길지라도 내가 곧 밝음으로 인도하리라. 어린 나무가 푸르러지면 원예사는 훗날 멋지게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릴 것을 아는 법이니라. 우리 내기할까요? 제가 그 자를 슬며시 제 길로 끌어들이기를 허락하시면 주님은 그 자를 영영 잃어버릴걸요. 그가 지상에 사는 한 네 마음대로 하는 걸 막지 않겠노라.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하기 마련이니라. 나오죠, 이 네 대사. 마음대로 해보아라. 그자의 정신을 근원에서 끌어내어 붙잡을 수만 있다면 네 길로 데려가라. 선량한 인간은 비록 어두운 충동에 쫓기더라도 올바른 길을 잊지 않는다. 예, 이 문구도 유명. 쫓기더라도 이제 이게 약간 오타입니다, 그죠? 예. 그것을 부끄러워하며 네 입으로 인정하게 되리라. 좋소이다. 오래 걸리지 않을 거요. 이따위 내기쯤이 하나도 겁나지 않소이다. 내가 목적을 달성하면 내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오. 그 녀석 허겁지겁 아주 만나게 먼지를 먹을 거요. 우리 아주머니 그 유명한 뱀처럼 말이오. 그런 다음 다시 마음 놓고 나타나도 좋다. 나는 너 같은 족속들을 결코 미워하지 않았느니라. 모든 부정하는 영들 중에서 악당이 가장 흉물스럽지 않노라. 인간의 활동은 너무나 쉽게 해이해지기 마련이라 무조건 금방 휴식을 취하려 되니 사탄 행세하며 자극을 주고 영향을 주는 동반자를 붙여주는 걸 나는 좋아하노라. 그렇죠. 저번에도 다른 동영상에서도 우리가 확인했지만 이 메피스토가 어쨌든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죠? 이런 유혹하고 또 악의 어떤 대표자로서 이렇게 하는 과정,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구원을 받게 되니까 메피스토도 어쨌든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신의 아이들아, 너희들은 풍성하게 살아있는 아름다움을 즐겨라. 영원히 힘차게 작용하는 생성의 힘이 사랑의 다정한 울타리로 너희를 에워싸리라. 아물거리며 떠도는 것을 변하지 않는 생각들로 단단히 붙잡아라. 하늘이 닫히고 대천사들 흩어진다. 이따금 저 노인네 보는 것도 기분이 좋으니 사이가 틀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어. 위대한 주님이 사탄하고 이렇듯 인격적으로 이야기하시다니 친절도 하시지.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서문에서 조금 우리가 들어서 괜찮은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죠? 발전 같아요. 파우스트 박사가 이제 메피스토 그림이죠. 그림이 상당히 많죠. 다양한. 인간이란 노력하는 동안에 헤맨다고 합니다. 저는 파우스트를 처음 딱 읽고 그 부분을 사진을 찍었어. 그 책 펴가지고 그 부분 사진 찍어서 인간은 노력하는 동안 방황한다라는 말이 참 좋더라고. 아이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의미를 뜻할까요? 노력한다는 거는 여러분도 이렇게 서로 이제 마음 맞는 사람끼리 한 4명 정도 해서 이 대사를 같이 연습해 보면 재밌겠죠? 연극 형식으로 어쨌든 대사가 돼 있으니까. 그죠?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성취하는 과정 중에서 토론도 하고. 그죠? 당연히 이제 헤매는 것들이 있겠지.
그러니까 노력을 내가 길 하나를 찾으려고 해도 저게 어디 있는 거지? 지도를 켜고. 그 노력을 왜 하냐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계속 나오는 주제긴 한데 노력을 우리가 하면은 하는 그 근원은 욕심,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이것 때문이잖아. 파우스트가 계속 만족을 못하고 이 여자 저 여자 다 그러고 다니잖아. 만족하지 않고 욕망에 휩싸이는 거를 신께서 좋게 보신다는 거잖아. 네, 기본적으로 노력이라는 게 약간 긍정적인 느낌 있잖아요. 근대에는 이제 노력이라는 게 긍정적이기도 하고 그 개신교 윤리에서는 이제 노력하고 자수성가하고 돈 많이 벌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게 봤단 말이야. 그 당시. 그리고 가난한 애들은 노력하지 않고 게으른 놈들 게을러서. 해서 이제 주님의 벌을 받는 나쁜 놈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지. 요즘은 그렇게 얘기하면 좀 그치, 그러면 혼나지. 출발점이 다르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신과 악마의 대화로 작품을 열었습니다. 파우스트. 이제 정확한 작품의 어떤 방향성을 보기 위해서는 첫 장을 좀 봐야 됩니다. 이게 먼저 설명을 해드릴 게 있어요. 이거는 제가 직접 이 번역본들 여러 가지를 놓고 그 좋은 번역으로 이제 제가 편집을 한 거고요. 중략도 많이 있고 너무 길으면 이게 희곡이.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원문을 다 한 건 아닌데 여러분도 알죠? 예, 그래서 아마 여기서 발췌해가지고 지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노래도 하고 시도 부르고 막 문학적인 그 맛을 좀 느끼려면 직접 보시고. 근데 간단한 줄거리와 중요한 부분은 제가 집어넣고. 자, 다음 거 낭독 이어가 보도록 하죠. 철학과 법학 등등 수많은 학문에 통달한 하인리히 파우스트는 삶의 회의를 느끼고 자살을 하려 한다. 고매하신 학자님께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제 진땀을 뻘뻘 빼게 하시다니. 네 이름이 무엇이냐? 말을 그토록 경멸하시고 모든 외양에서 멀리 벗어나 본질 깊숙이 파고드시는 분에게는 너무 시시한 질문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너희 같은 족속은 이름만 들어도 그 본성을 알기 마련이다. 파리의 신, 유혹자, 거짓말쟁이라는 말들이 그 본성을 얼마나 극명하게 드러내느냐. 그래, 네가 누구냐? 조금 간단히 말해서 넘어갈까요? 악이라 불리는 모든 것이 제 본래의 활동 영역이지요. 오늘은 이만 물러가도 되겠습니까? 어째서 그런 걸 묻는지 모르겠구나. 내가 이제 너라는 존재를 알게 되었으니 마음 내 힘은 언제든 찾아오너라. 창문은 이쪽이고 문은 저쪽이다. 너한테는 물론 굴뚝도 좋으리라. 솔직히 말씀드리지요. 제가 이 방을 나가지 못하도록 앞을 가로막는 사소한 방해물이 하나 있습니다. 저 문지방 위에 붙여놓은 별 모양의 문양 말입니다. 뭐라, 저 오각형별이 너를 괴롭힌단 말이냐? 이런 지옥의 아들아. 노인 목소리 저것이 네 잘하네요. 발목을 붙잡는다면 이 사람. 어떻게 여기 들어왔느냐? 자세히 보십시오. 제대로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바깥쪽 귀퉁이 하나가 살짝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연이 있다니. 그렇다면 네가 나한테 잡혔단 말이냐? 이런 큰 성공을 거두다니. 하지만 어째서 창문으로 나가지 않느냐? 사탄과 유령들에게도 계율이 있지요. 반드시 들어온 곳으로만 나가야 합니다. 들어올 땐 마음대로였지만 나갈 땐 아니랍니다. 지옥에도 법이 있단 말이냐? 잘 됐구나. 그렇다면 너희 족속들하고도 마음 놓고 계약을 맺을 수 있겠구나. 파우스트는 메피스토펠레스를 돌려보내주지 않으려 한다. 결국 메피스토펠레스는 정령들을 불러서 노래를 부르게 하여 파우스트를 잠들게 한 후 도망친다. 다음 날 누가 문을 두드리는가? 들어오시오. 누가 또 나를 괴롭히려 하는가? 나요? 들어오게. 그건 참 마음에 드는 건 내가 충고 한마디 하겠는데 간단히 말해서 선생도 이렇게 차려입으시오. 그러면 모든 속박에서 자유롭게 벗어나 인생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오. 내가 어떤 옷을 입더라도 이 답답한 삶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걸세. 나는 그저 놀고 먹기에는 너무 늙었고 희망 없이 살기에는 너무 젊다네. 이 세상이 나한테 뭘 줄 수 있을 것인가? 부족해도 참아라. 참아야 한다. 내 가슴속에 깃든 신은 내 마음을 깊이 흔들 수는 있지만 내 모든 힘을 다스리는 신은 바깥을 향해서는 아무런 힘이 없다네. 그러니 사는 것이 짐스럽고 오로지 죽고 싶은 마음뿐 인생이 지겹지 않겠는가? 하지만 죽음도 결코 반가운 손님은 아니지요. 나는 비록 전지하지는 않지만 많은 것을 알고 있어. 내가 뭐 그리 대단한 존재는 아니지만 선생이 나와 함께 삶을 두루 섭렵할 의향이 있으면 당장 선생을 받들어 모시겠소. 나는 선생의 친구요.
선생만 좋다면 하인이 되고 종복이 되겠소. 그 대가로 나에게 뭘 바라는가? 이 세상에서는 내가 선생을 섬기겠소. 선생이 손짓만 하면 어디든 냉큼 달려가리라. 지옥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면 거꾸로 선생이 나를 섬겨야 하오. 저 세상 따위는 아무래도 상관없네. 그런 생각이라면 한번 해볼만 하오. 나하고 계약을 맺읍시다. 그러면 선생은 앞으로 즐겁게 내 재주를 볼게 될 것이오. 그 누구도 아직껏 눈으로 보지 못한 것을 누리게 해주겠소. 내가 속편하게 누워서 빈둥거린다면 그것으로 내 인생은 끝장일세. 내가 자네의 알랑거리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고 쾌락에 농락당한다면 그것은 내 마지막 날일세. 우리 내기해보세. 좋소. 당장 계약을 맺도록 하세. 순간이여 멈추어라. 너는 정말 아름답구나 라고 내가 말한다면 자네는 날 마음대로 할 수 있네. 그러면 나는 기꺼이 파멸의 길을 걷겠네. 죽음의 종이 울려 퍼지고 자네는 임무를 다한 걸세. 시계가 멈추고 하늘이 떨어져 나가고 내 시간은 그것으로 끝일세. 명심하시오. 우리는 이 말을 절대 잊지 않을 거요. 내가 선생의 하인으로서 의무를 이행하겠소. 다만 한 가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것을 글로 몇 줄 남겨주기를 부탁하는 바이오. 파우스트의 피 한 방울로 계약서를 쓴다. 메피스토는 먼저 파우스트를 젊게 만들어주기 위해 마녀의 부엌을 찾아간다. 나지막한 아궁이불 위에 커다란 솥이 걸려있고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 속에서 여러 가지 형상이 보인다. 긴 꼬리 원숭이 암컷이 솥 옆에 앉아서 솥이 넘치지 않도록 거품을 걷어낸다. 수컷은 새끼들과 함께 그 옆에 앉아서 불을 쬐는다. 사방의 벽과 천장이 마녀의 기괴한 살림살이로 꾸며져 있다. 난 허튼 요술이 싫네. 자네는 이런 너저분한 짓으로 내가 좋아할 것이라고 장담하는가? 나더러 늙은 노파의 조언을 받으란 말인가? 이런 국물 따위가 나를 30년 젊게 해준다고? 자네가 더 나은 방도를 모르는 것이 원통할 뿐일세. 짐승들아, 마나님은 집에 없는 모양이지. 마녀, 부엌에 온다. 어휴, 이 피라먹을 짐승, 망할 것, 이 저주받을 짐승. 너무 잘해, 너무 잘하죠? 용서해주겠다. 건너뛰겠습니다. 우리가 만나본 지도 꽤 많은 세월이 지났기 때문이다. 문화라는 것이 온 세상을 핥으면서 사탄에게도 입김을 내뿜는 바람에 이제 북방의 도깨비는 자취를 감추었느니라. 사탄 나리를 여기에서 다시 뵈니 너무 좋아서 어리 빠질 지경이랍니다. 이 옆편내야, 그 이름을 부르지 마라. 왜지요? 이름이 어쨌다고 그러시죠? 그 이름은 벌써 오래전부터 우화집에 쓰여 있느니라. 그렇다고 사람들 형편이 나아진 것은 아니지만 말이야. 그런데 여기 무슨 일로 오셨지요? 그 유명한 약을 한 장 듬뿍 주게. 제일 오래된 것으로 줘야 하네. 오래 묵은 것일수록 약 효과가 배가 되거든. 그야 여부가 있겠습니까? 여기 한 병 있는데 이것을 기거해드리지요. 하지만 이분이 무턱 이제 이 마녀가 만든 그 약을 먹고 어쨌든 젊어집니다. 그죠? 자, 떼고 마시고 자. 좋은 약효가 나길 바랍니다. 마늘을 너무 훌륭하게. 그때 이제 딱 메피스토가 와가지고 이제 나랑 계약을 하자. 그래서 계약을 하게 되는. 그리고 그 메피스토의 그 배경에는 신과의 내기가 있었다. 자, 이 정도 합시다. 우리가 뭐 이게 좀 더 뭐 한 동영상이 한 4-5개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보고 싶은 분은 요 유튜브 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동영상 5개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이면은 물론 뭐 발표 수업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그 작품 내용 속의 대사를 서로 이제 등장인물로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재밌죠.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뭐 몇 장 몇 절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나누고 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 관계상 아마 이 정도만 보고 그래서 이제 파우스트와 관련된 내용은 이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텍스트 2개를 받고 작품을 읽는 거는 이제 여러분 소관입니다. 세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파우스트 작품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또 지겨우신 분은 또
오페라든 연극이든 영화든 파우스트 관련된 작품들이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용을 숙지하시면 우리가 했던 이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른 주제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남은 시간 기분 좋게 보내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